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아리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현재 에너지 믹스 정책상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또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백은 Renewable Electricity 100%, 즉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리백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관련된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이라는 단체가 시작한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400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아리백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2022년 7월 현재 21개의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겠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인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롯데칠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리백이 2050년까지 기업들이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인데요. 실제 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아리백 달성 연도는 평균 2030년입니다. 아리백 이행 실적은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증의 결과는 CDP라는 또 다른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매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CDP는 환경 관련된 정보들을 공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리백 운동과 관련해서 또 하나 흔히 해자되는 개념이 바로 스코프라는 것입니다. 즉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은 스코프 1, 2, 3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1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생산이라든지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제반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코프 2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프 3는 기업의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통한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그 부품업체들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 배출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스코프 3는 의무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시행하면서 스코프 3까지 아리백을 하겠다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 믹스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 믹스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1% 정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계획보다 9%포인트 정도 더 낮춰 잡았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편입했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에 편입한다는 의미는 여기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재무적인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의 요구 조건은 유럽의 녹색 분류 체계에서의 요구 조건보다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한국의 녹색 분류 체계를 한국 원전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녹색 분류 체계로 인정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전 폐기물 처리라든지 원전 원료의 안전성 같은 문제에서 한국의 기준은 유로의 기준보다 훨씬 약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5% 정도로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우리의 경우에 8.9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1.8%인 것을 보면은 거의 22%포인트가 더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 되는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또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미 28.3%에 이릅니다. 즉 OECD 평균 비중과 거의 차이가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후진 국가에 속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에 이르고 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화학공업입니다. 이 중화학공업은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런 산업들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아리백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기업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세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를 합치면 2021년 기준으로 약 34.4테가와트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이 43.7테가와트입니다. 거의 이 세 개 회사가 재생에너지 전체 생산을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아리백을 하겠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발전량이 전체 전력의 약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리백을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발전량은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50년까지 우리 정부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7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2050년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050년까지 아리백을 보통 한다고 하니 시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백을 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아리백 도달 시간은 2030년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아리백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생산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리백은 2050년이 되어야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 서버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서버 1위 회사인 데일 테크놀로지스와 MS가 2030년까지 스콥3 배출량을 45%와 50%로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콥3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아리백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서버 회사들의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리백 압력에 바로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는 각각 2030년과 2040년까지 아리백을 스콥3까지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리백을 지켜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리백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RE100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은 RE100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추측컨대 우리 대기업들은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생산에 오직 2.7%만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나 국내는 2.7%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어디서 사용할까요?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규 공장들을 RE100을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등지에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에 공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를 더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 주 정부에 향후에 11개의 공장을 더 짓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4.1%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어떨까요? 이미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들도 유럽의 CBAM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100% 쓰라는 RE100 운동에 발맞춰서 생산기지를 미국과 유럽 등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전기 자동차 조립 역시 미국의 IRA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RE100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손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RE100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중소기업들은 대책 없이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 산업은 공동화가 심각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02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즈음에서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들이 미국에 약 56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커질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맞춰서 한국 기업들은 RE100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공장을 이전할 유인들을 더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할 수 없고 해외로 공장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에 대응해서 일각에서 한국이 RE100이 아닌 CF100을 주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CF100은 카본 프리, 탄소 중립 100%라는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탄소 중립 100% 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이 RE100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도 어처구니 없는 망상입니다. 그림은 G20, 세계에서 GDP가 가장 많은 20개 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원전 발전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다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원전 발전 비율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계획에 의해서 원전 발전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든 나라들이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는 국가가 됩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원전을 모두 사용하지 않던 일본이 다시 원전 가동을 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인 것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백과 관련해서 우리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유는 프랑스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프랑스 GDP의 한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27%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의 대다수가 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은 중화학공업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원전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CF100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리 만무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간다면 이른바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오해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보면 원자력이나 다른 발전 소스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전 단가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정 비용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정 비용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에 핵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이른바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태양력과 풍력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최근에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라든지 석탄 같은 균등화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REC라는 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향후에 더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공동화의 발생을 막고 아리백을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먼저 전력망을 분산형 전력망으로 재구축해야 됩니다. 현재는 우리 원전이 기저발전이고 석탄 화력 발전이나 LNG 발전들이 그에 얹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배전 시설도 이런 발전 체계에 맞춰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렬적인 송배전이 아닌 직렬 형식의 송배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봄철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직렬, 병렬, 송배전이 가능한 보다 유연한 분산화된 전력망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IRA 법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자금들이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와 실제 시장에서 전반적인 발전 단가 차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고요.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보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
재생에너지 비율을 21.5%로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30% 수준을 4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RE100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국내에서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RE100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RE100 산업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는 용수라든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용인에 전기를 특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탄소 중립 계획과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원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안에 원전을 지은 것을 용인까지 송전탑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에 사실상 큰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오히려 남아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입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역경제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 중화공업 산업들이 산업 전환을 통해서 쇠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산업 쇠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E100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산업용으로 쓰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산업 정책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가격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지나친 소비를 가져옵니다. 전기 가격이 사실 높아져야만 전력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격을 현실하지 않고 아껴 쓰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가 절약될 수가 없습니다. 전기 가격이 정상화돼야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그런 손해의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짐으로 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산업들이 더 유리해지고 그런 산업과 상품들이 더 발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유인을 주게 됩니다. 전기 가격이 높아질 때야만 이런 재생에너지와 대체적인 산업들에 대한 기술 혁신과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기능이 이처럼 소비와 생산과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전기 가격의 정상화를 통해서 잘못된 요인들을 바로잡는 것들, 이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그 제조업이 전기 사용과 또 탄소 배출이 많은 중화공업 위주일 때 우리는 RE100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핵심 기업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들이 국내 입지에서 RE100 환경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과 동시에 전력 소요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많고 탄소 배출이 많은 오래된 준화공업 산업들이 퇴출되고 그 자리를 보다 전력 소모가 작고 친환경적인 산업들로 대체시키는 그런 산업 전환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환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미국에서 경험했던 러스트 벨트, 산업 공동화 현상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중화공업 산업이 밀접하게 위치해 있는 한국의 동남권에서 심각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부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디트로이트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가 되었고 결국 도시의 인구도 300만 명 수준에서 5분의 1 수준인 6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3년에는 도시가 파산을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더 녹색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